자, 이제 살펴볼 곳은 이제 상공하고하고 사공하고 관련된 박정희 통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박정희 이제 통치 시기를 이제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어 군정 시기가 있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보통 교과서엔 쿠데타라고 안 하죠. 예, 군사 정변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용어예요. 예. 근데 저는 편하게 이제 그냥 군대 쿠데타라고 얘기할게요. 이 군사 정변은 이제 요걸 혁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중립적 위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쿠데타죠. 엄밀히 말하면. 자, 하여튼 이렇게 해 갖고 해서 여기 이제 한 2년 동안 군정을 하죠. 군정. 그리고 나서 인제 63 년에 개헌을 해서 이제 뭐냐면 민간으로 넘어가지만 민족으로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상공화국이 인제 들어가죠. 72 년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79 년까지가 사공이라고 해요. 예. 보통 이 사공을 유신 정권이라고 하죠. 유신 정권. 예. 그래서 박정희 관련된 내용은 요 군정하고 요 상공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 경제 개발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렇게 인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공은 최근에 뭐 그 유신헌법 관련돼서 좀 약간 언급됐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덜하지만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인제 그 현대 정치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인제 그 전두환까지는 좀 봐 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전두환까지. 예, 6월 민주화 운동까지는 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 5.16 쿠데타는 누가 일으켰냐? 당연히 박정희가 주도를 해서 일으켰죠. 그리고 인제 김종필과 그의 육사 8 기생들이 중심이었어요. 박정희는 2 기생인데 이 8 기생들이 실제로 이 동원돼 갖고 병력을 했죠. 그래서 인제 8 기부터는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이게 8 기인가? 아니다. 뒤에다 하여튼 그 8 기생부터 좀 진급이 약간 정체됐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장군을 진입하려고 했는데 거의 이제 막혔죠. 인제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군인들이 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교들이 이제 안 죽으니까 진급도 잘 안 되고 8 기생들이 이제 좀 진급이 막혀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였죠. 자, 배경을 보면 장명 정권이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사회훈련 및 무질서를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 군 내부의 정군 운동의 좌절. 정군 운동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군 내부의 군 고위 간 장성대 고질적인 어떤 부정부패, 불합리한 진급제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이런 소장파들 움직임이 좌절됐고요. 그다음에 통일운동 등 민중운동의 성장, 그다음에 강군 정책 같은 것들이 군부 위기에 위기심을 낳게 돼요. 강군은 그 당시 이제 장면 정권이 경제 제휴주를 내세우면서 군사비를 많이 감축시키려고 했죠. 그러다가 또 미국에서 또 지원도 잘 안 해주고 등등 해갖고 그때 이제 군대가 한 69만이었는데 그때 한 60만으로 강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병사 수가 강군되면 병력 수가 강군되면 윗자리들 그러니까 연관급이나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장성급의 어떤 자릿수도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진급이 더 누적될 수밖에 없고 늦춰질 수밖에 없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한국 등 제3 세계 국가에서 보다 안정되고 강력한 정권을 창출하기 원하는 미국 정부의 요구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갖고 했다. 물론 5.16 군사정변이 미국이 인제 주도해 갖고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박정희가 내걸었던 게 반공을 국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미국 정부가 박정희를 안 믿었죠. 얘가 예전에 남로당 프락시 역할도 하고 그랬으니까 안 믿었는데 반공을 국시로 하고 막상 인제 또 좌빨들 잡고 그러니까 '아 얘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무능한 정권보다는 그래도 정권은 정당성 없어도 약간 인제 강력한 정권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5.16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때 동원된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병대 병력이 갖고 한 3 4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동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병력이 이제 뭐냐면 후전선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병력 이동해서 미국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에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주요 서울의 요지를 점령한 다음에 쿠데타에 성공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내걸었던 것이 혁명공강인데, 여기 내용을 좀 첫 번째 보면 반공을 국식을 제1회 삼고, 그래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하고 강화시킨다. 그 앞에서 이제 학생들이 뭐 와서 통일운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반공을 이제 강화시키겠다.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여섯 번째 내용인데, 자, 이와 같은 우리의 가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앙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를 복귀할 준비가 있다. 본연의 임무가 뭐겠어요? 군인으로 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 됐죠, 그게. 그래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1963년에 이제 여기 나올 때는 여기 나와 있죠. 우리 본연의 임무 복귀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70년대 들어와서는 좀 바뀌었어요. 교과서의 문장이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와 같이 우리의 가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뭐냐면 정권을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게 본연의 임무 복귀라는 말이 없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갖고 뭐냐면 민정이 넘기겠다, 정치인들이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박정희가 이제 그때 이제 군복 벗고 민간으로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약속을 지킨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원래 구조는 요구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교과서나 이런 뒤에 이제 문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바뀌었어 이게.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쭉 있는데, 저는 요거보다는 제가 이제 정리하기 좀 잘 돼 있어 갖고 요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중간중간에 적어 놓은 것도 이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정축제처리법 같은 거나 그다음 예전 화폐개혁 관련된 내용 요거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일단은 요걸 보고 좀 정리하고 중간중간에 내용을 좀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통치기구를 볼게요. 원래는 이제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이름을 바꿔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죠. 군정을 실시했다. 2년 동안. 이 국가재건 회의는 초헌법적인 기구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법권, 행정권 뭐 등등 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보면요. 민생 안정, 반공 강화, 민족 정기의 정리를 명분으로 강권 정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반공법, 집회에 관한 인신조치법, 정치활동 정화법, 특수범죄 처벌 특별법 등에서 반대 세력을 탄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정치인들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어. 자, 구정치인이라는 것은 이 공화국 때 활동했던 민주당 유선 세력들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 당시 20하국 때 있었던 혁신 세력들을 탄압을 하죠. 그리고 폭력배를 검거하고 3.1 그 당시 폭력배 검거 뭐냐면 자유당 시대 때 그 정치 깡패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얘네들을 그 당시 장명 정권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 정치 깡패 이정재 같은 애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조리돌림을 시키죠. 나는 깡패다 하면서 조리돌림 시키고 나중에 처형시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3.1운동 때 그 당시 3.1 부정선거 때 관련자들 제대로 처리 못한 걸 이 군사정권 와서 처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 정치인이나 노조 학생 간부들 용공군자, 그러니까 공산당 옹호하는 세력들로 해갖고 색출해 놓죠. 그래서 처리해버리고 한국중앙정부부를 창설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오늘날 국정원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정부에 독점하면서 개인적인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사회적 정책으로서 그 당시 농촌에 부채가 많다 보니까 농어촌 고리채 정리를 당했고, 화폐 개혁은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다음 부정축제 추이법, 농업협동조합법. 그래서 지금 나오는 농업협동이 여기 나온 거야. 농업협동조합. 네.
농업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재건, 국민운동, 그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경제사회 정책은 여기에서 좀 약간 밑에다 적어놨는데, 자, 이거 좀 중복된 감이 있어요. 여기 화폐개혁을 보죠. 화폐개혁. 자, 이거 화폐개혁인데 이게 2차인데 이게 2차 개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개혁. 이걸 좀 볼게요. 화폐개혁. 화폐개혁하고 부정축제조입법. 네, 내용을 보죠. 자, 요거는 원래 없는데 제가 이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자, 부정축제조입법은 뭐냐? 이게 17년 기출문제 나왔죠. 자, 이승만 정권 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가들을 처벌 목적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박정희 때 처음 제정한 건 아니고요. 장명 정권 때 제정을 했던 것을 궁정 때 더 강화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장명 정권 때는 그 당시 정치자금의 여부를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제 편의를 얻기 위해서 정치가들에게 접근해서 기업가들가 정치자금을 줬다. 이거 의도성인데 의도성 자체를 증명하기 힘들잖아. 나는 의도적이지 못하고 그냥 강제로 뜯겼다 이렇게 말하면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군정 때는 이걸 이제 뭐냐면 곤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느슨하게 아니라 기준 액수를 정한 거야.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제공해주면 정치자금으로 해가지고 처리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걸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벌금을 내야 돼. 강력하게. 그래서 많은 벌금을 내고 하니까 이때 이제 재벌들이 와서 이제 박정희가 딜을 하죠. 원래 박정희가 이제 재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원래 이제 예전에 한번 사회주의 운동도 했고 자기 형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본가들 특히 재벌들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재벌들 없이 그 당시 화폐 개혁을 통해서 국내 자본을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 경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실패했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화폐 제재가 실패했기 때문에 국내 자금을 이제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외환을 이제 확보할 수 없잖아요. 외환을 확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한일 국교화나 월남 파병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외환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 가서 국제 외환 시장에 가서 외환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못 먹고 못 살았고 벌벌이 없는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시장에서 돈을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재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박정희한테 우리가 잘못했다. 이승만 정권 때 정치자금 준 거는 잘못했는데 너무 이게 벌금을 때리니까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죄 의미로 우리가 이제 재벌들이 뭐냐면 해외로 가서 외자를 유치해오겠다 이렇게 한 거야. 외자를 유치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어느 정도 공장을 돌린 다음에 그거를 정부에 납부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 당시 이제 박정희도 혹한 거죠.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재벌들에게 그걸 이제 면죄부를 준 거야. 외자 도입 공장 건설하면 나 이제 이걸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법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 부정축제 조입법을. 그래서 재벌들이 이제 뭐냐면 밖에 나가서 외자를 끌고 왔죠. 그래서 꼭 공장을 건설하고 뭐냐면 그걸 보고 이제 박정희가 만족해갖고 그 당시 부정축제조입법에서 그 당시 벌가금 조항을 폐지시킨 거야. 재벌들은 더 이상 돈을 안 내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원래는 재벌 그들 정경유착을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법에 의해서 또 정경유착이 형성이 된 거야. 좀 아이러니하게. 근데 실제 외자도입 공장 건설해서 돌려줬냐, 정부에게 납부했냐 그 공장을? 아니죠. 계속 유지가 됐어요. 왜냐면 정부도 관리하기 힘들어 그거. 그러니까 차라리 재벌들이 맡긴 다음에 경제 발전시킨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그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 납부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안 됐다. 그냥 재벌들 가졌다. 그리고 재벌들 또 많은 또 특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 이게 신의 한수를 둔 거지. 신의 한수를 재벌들이. 그때 재벌들이 뭐냐면 만든 그 단체가 뭐냐 정경련이에요. 정경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경련 있죠. 이때 만들어진 거야. 그때 이제 이병철이 이제 회장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이때
왜 만들었냐면 이 17년도가 어떤 연도였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16년도에 이제 촛불 집회가 일어났죠. 최순실하고 정경련이나 뭐 삼성이 유착이 돼갖고 정권이 유착이 돼서 막 짝짝꿍 해먹었던 그 때였잖아요. 아마 그 시세 그 어떤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아. 부정축제처리법이. 이 내용은 통론이라든지 여기는 심화 규제 없어요. 단순히 이제 그 부재축제 처리법이라는 그 명칭만 나오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관련된 책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기출문제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거 읽어보세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뭐냐면 화폐개혁이야. 예. 제2차 화폐개혁이죠. 자, 1차 개혁 때는 이제 이승만 때 했죠. 이승만이 6.25 전쟁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했던 거고, 2차 개혁은 이제 군정 때 한 거야. 자, 배경을 보면 국내 자금을 동원해서 경제 개발을 이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예전에 화폐 단위를 10분의 1로 평가 전환했어요. 이게 니노디네이션인가? 그 화폐 단위가 그 평가 전환인데 예를 들어 갖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죠. 우리나라 보면 10,000원 있잖아, 10,000원. 10,000원 화폐가 되게 높은 거야. 그래서 1,000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00원을 100원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단위를 축소시키는 거야. 예. 그 경제적 용어로서 미노네이션인가? 그럴 거야. 하여튼 정확한 요 정도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했는데 자, 이렇게 평가를 줘도 하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이렇게 화폐 단위를 평가 전환을 한 거죠. 대개 이제 화폐 단위 평가 전환 그 개혁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해요. 주로. 그리고 이승만 때 원래는 원이었는데 한우 곤쳤죠. 근데 다시 원으로 계층해요. 원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화폐 개혁하니까 국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전에 구패를 가지고 있을 거냐, 구화폐. 그걸 이제 은행에 가서 신화폐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실질 신화폐로는 뭘 받아요? 10원을 받아야겠죠. 근데 은행에서 요거를 100원을 10원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바꿔줄 때 강제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 예.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그 10원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7원을 바꿔줘. 그리고 요 계정에 3원으로 이렇게 해놔. 근데 요거는 한 2, 3년 동안 묶어놔. 봉쇄 계정에서 요 계정을 쓰지 못해. 그러니까 부화폐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7원을 바꿔줄 때 3원은 자기 이름으로 계정을 줘주는데 이 3년 이내는 2, 3년 이내 인출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쓰냐? 경제 개발에 쓰는 거야. 이런 구상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걸 봉쇄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봉쇄 계정. 그래서 교환화폐 중에 일부를 장기 저축에 강제 시킨 후에 그 자금을 경제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자, 그 결과를 보면 자, 이게 어떤 문제점이냐면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나죠. 물가 하락 현상이 나요. 30% 정도 이렇게 계정에 묶어놓다니까 시중에 총 유통량 화폐량이 그만큼 축소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잘 안 돌죠. 그러니까 이제 유통 과정 경색이 일어나고 기업 가동력이 저하되고 생산 위축과 다 악영향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자본주의 정책이 아니다.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거야.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이렇게 그 경제를 운영하고 하냐. 그리고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냐 뭐 이렇게 있고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막상 또 해보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잖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국내 자금을 동원해서 이제 그 경제 개발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외화를 국내 자금보다는 외화를 확보하자. 그래서 한일 국교나 뭐 월남 파병이나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간호사나 강부 같은 것들 인력을 파견해서 거기서 외화를 확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경기개발 종잣돈을 삼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재벌들을 이제 별로 안 좋아했죠 박정희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재벌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정축제처리법에서 좀 완화해가지고 너희들이 외환시장에서 외자를 끌고 오면 너희들 죄를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끌고 와갖고 이제 면제를 받고 또 정경유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뭐 사회 정화 작업으로
예전에 정치 깡패들 이런 걸 체포했고 재건국민운동 해갖고 뭐 국가 재건을 위해 자익경제를 구축하고 악습과 부패를 청산하고 그다음에 전국 행정단위마다 재건 국민운동 촉진회를 뭐냐 설치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운동의 전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어촌 고지체 정리는 아까쯤에 얘기했는데 이게 상시적 끝났고 농산물 가격 안정 조치나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그 일제시대 때 만든 금융조합 있죠. 그걸 이제 전신해 갖고 만든 게 농업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은 이제 좀 설명이 긴데 지역 그 농협이 있죠. 지역 농협이 출자해 갖고 중앙 농협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대출하고 그런 건데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충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때 이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헌법을 바탕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을 해죠. 그래서 이 개정을 통과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민주공화당이 이제 창설돼요. 왜냐하면 민선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군정이나 민간 정부 넘어가니까 일단은 박정희가 이제 군복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로 나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반 정당이 필요하겠죠. 여당이 민주공화당을 창설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공화당을 창설할 때 정치 자금이 필요했어요. 이걸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대 위옥 사건을 일으켰죠. 요거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그 7차 교과서 있죠. 7차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좀 약간 그 어려운 내용이지만 교과서에도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할게요. 군정 기간 동안 중앙정부가 그 당시 공화당의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생한 4대 사건인데 여기에 뭐냐면 세나가 자동차 사건, 빠찌콜 사건, 증권 파동, 워커힐 사건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일단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제가 줄을 다 달아놨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1595, 1696번 여기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민주공화당이 창당할 때 정치자금 사용됐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3분 폭리 사건이었고 그 당시 밀가루, 설탕, 시멘트 생산한 3분 기업이 가격 조작과 세금 폭탄을 통해 폭리를 묵인한 데있고 공화당 정권의 정치 자금을 챙겨주는 사건이 있어요. 예,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거를 했죠. 예, 선거를 해가지고 뭐냐면 간신히 이제 뭐냐면 이겼어. 예, 그때 그 당시 이제 선거를 해서 박정희가 윤보선 대통령을 간신히 이겼죠. 예, 신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도 민주공화당이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1963년 10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제3공화국으로 넘어가요. 제3공화국으로. 자, 상공화국의 정책을 이제 볼게요. 여기 보기 전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읽어보고 요거 헌법 개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헌법 개정은 이제 그때 이제 상공화 넘을 때 헌법 개정은 대통령 직선제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죠. 그래서 부통령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쭉 가거든요. 부통령제가 없애는 게. 그 다음에 단원제 국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죠. 지금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대통령을 출마할 수 없게 만들죠. 정당을 통해서만 대통령을 출마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하고 좀 다르죠. 예, 지금도 많이 출마를 하잖아요. 예, 무소속으로 물론 당선 가능성이 없지만 허경환 분도 이제 계속 출마를 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민정 인양 관련을 볼게요. 민주공화당을 창설하고 그다음 중앙정부를 위해서 1960년 사전 창당 활동하고 이 중앙정부를 이용해갖고 정치자금을 확보했죠. 그리고 이제 정치정화 활동 정화법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기존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규제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대선에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와 윤보선이 싸워가지고 박정희 이겼죠.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가 당선이 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다수설 위석도 확보했다. 민주공화당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민주공화당. 그 다음에 이제 의회도 민주공화당이 이제 다수석을 참여하니까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상공화국의 전반적인 정책을 볼게요. 상공화국은
마찬 경제를 되게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박정희 자체가 쿠데타를 집권하다 보니까 어떤 정당성 자체가 좀 높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약간 경제 개발을 통해서 메꾸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끌어들이죠. 항상 이 사람은 민족을 되게 좋아해. 예. 예전에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가를 잡고 그랬던 사람이 민족을 되게 좋아해. 예. 자,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포함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진짜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박정희가 경제정책은 상당히 잘했다. 그래서 독재는 했지만 정치를 이제 뭐냐면 정치 민주화를 가로막았지만 경제를 되게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개발을 통해서 이제 독재를 정당화시켰죠. 그걸 뭐 개발 독재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통일정책은 앞에 이제 20한국 때 장면 정권의 이승만 때 포괄적으로 내걸었던 거, 유엔 감시와 자유민주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거. 이거는 1960년대까지 계속 가요. 60.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뭐 독자적인 어떤 통일정책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건드기가 못했어. 예. 그래서 통일정책을 하면 북한한테 딸리거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소 같은 일종의 대의명분식으로 이렇게 내걸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정책이 이제 독점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이후부터야.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씩 이제 자신감을 생길 때부터 그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제를 내걸었으니까 당연히 돈을 어떻게 하든 이제 결국 모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보다가 일본이 그 당시 좀 경제 개발하고 그 당시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있죠. 그거에 따라서 청구권 자금도 이제 뭐냐면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일본과 국교를 통해서 이걸 좀 돈을 받아내자. 그래서 한일협정을 맺게 되죠. 그때 이제 한일협정이 상당히 그 당시 이제 미묘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전쟁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승만도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어 친일파를 많이 등용하는 등 그 뭔가 우리랑 입장부터 좀 안 맞지만 일본은 되기 싫어했어요. 이 사람. 그건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이승만 때 이제 축구 게임 하다가 일본에 가서 이제 지고 오면 뭐 큰일 났죠. 그래서 지고 오면 당장 이제 감옥수 보내겠다고 엄포 놓고 그래서 그때 이제 파견된 축구팀에서 그 축구 그 선수들이 악물고 이제 일본에서 가서 승리했다고 그러죠. 이승만은 일본이 그 사과하지 않는 이상은 뭐냐 수는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만주국의 장교였던 박정희 좀 생각이 달랐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한일 국교화를 통해서 뭔가 청구권 자금을 받아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제 개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종필을 파견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오이하고 그 면담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서로 이제 메모를 주고받으면서 청구권을 얼마나 이제 무상원주를 해줄 건지 등등등 논의하게 돼요. 예, 유상원주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 문제를 일단 해결한 다음에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일 국교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죠.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보면요. 배경 여기 빠졌는데 자 배경을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일단은 경제개발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로 외자 도입의 확대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06년 기출문제 나왔죠. 베트남에 이제 파견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미국 입장은 한일 간의 국교 정상을 추진했다. 미국이. 그냥 미국은 그 당시 냉전 체제잖아요. 냉전 시대니까 한미일 어떤 공동 안보 체제를 이제 맞아서 태평양 지역에서 그 당시 중국하고 소련의 진출을 막으려고 했어요. 특히 소련의 진출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어떤 국교 정상이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미국의 지역 통합 전환이나 이렇고 자 일본인들 입장일 때 일본의 어떤 가인 자본 수출을 통한 시장 개척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한 편이었고 지금은 벌벌이 없죠. 많이 추락했어요. 예전에 지금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일본의 이제 GNP가 그 당시 GDP가 나중에 이제 1인당 GDP가 이제 몇 년 후면 이제 한국한테 추월 나올 거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근데 1960년대 일본은 상당히 경제 대국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가인 자본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개척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그런데 상당히 여러 원조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원조가 왜 해줬겠어요? 시장 개척이 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이 비공개 진행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김종필 오이다 메모를 작성했고 그때 이제 재산 청구권과 보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그래서 한일 기본 조약 및 재협정 이게 한일 협정이에요. 풀네임이 그래요. 그래서 풀네임이 정확한 풀네임이 이게 뭐냐면 한일 양국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기본 조약.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협정 문제 될 때 그 명칭을 어떻게 쓰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대부분 한일 협정 썼어요. 한일 협정. 근데 이거는 줄여서 얘기한 거고 원칙적으로 그 풀네임은 한일 양국 간의 상호관계 규정 기본 조약이야. 네. 근데 요거 한일 협정만 써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있고 국회 비준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전원 불참했죠.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다수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통과됐다. 물론 이제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시민들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예, 그래서 6.3 시위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협정 내용들을 좀 볼게요. 구성을 보면 자 어업에 관한 협정, 제1국부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정에 관한 협정 등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일단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1910년 이전의 조약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자국의 입장에 따라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그래서 그 기본협정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1910년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는 체결된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거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죠? 근데 해석에 따라서 일본한테도 유리한 게 있어요. 왜 유리하냐 하면 이걸 좀 보면 자 8월 22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 항일 병탄 조약을 맺은 날이죠. 예, 8월 22일 날 맺어서 그래서 있다가 이제 29일 날 이제 공식으로 병탄이 된 거고 그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강복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후에 이제 1951년인가요? 샌프란시스코 강호회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이미자를 되게 강조했어. 원래 이미자를 되게 이제 집어넣고 이걸 되게 강조했는데 일본의 입장이 그거야. 일본의 입장 보면 자 8월 20일 이전에 대한제국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이미 무효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합법적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1945년 강국까지는 합법인데 이미 이제 뭐냐면 일제가 패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한국이 독립을 했잖아요. 예. 샌프란시스코 강화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합법이지만 요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무효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합법적인 집회를 했지만 이미 이제 1945년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를 통해서 이런 그 통해서 이미 이제 뭐냐면 실효성이 상실돼서 무효가 된 거야. 예, 이런 내용이야. 여기에서 일제 35년 통지는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전에 뭐 우리가 하는 그 뭐냐면 일사조약부터 해갖고 이거 다 뭐냐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35년 통치와 그 전에 한 10년 동안 여기 어떤 그 여러 조약들은 다 합법적인 절차로 맺어갖고 실시했고 다만 이제 1945년에 이미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그 물려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실효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무효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측에서는 여길 강조하죠. 무효를. 이 무효를 이렇게 강조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항일명단은 당연히 무효니까 그 이전의 조약도 무효고 그 이유도 무효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둘 간의 그 일본과 미국 간 우리나라 간의 둘 간의 해석의 차이가 상당히 그냥 크다라는 거야. 그럼 일본이 그 후에도 계속 이걸 그 일본의 어떤 대한제국의 어떤 병탄에 대한 불법성 그리고 우리의 35년 동안의 지배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사죄를 했죠.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서 사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사회당 출신의 그 내각이 무라야마가 수상이 그 담화를 통해서 35년 동안 지배를 왜냐면 인정하겠다. 그래서 죄송하다. 그래서 그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인정을 해줬고 사죄를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뭐냐면 더 들어선 그 고위직위 정권이나 아베 총리나 그런 사람들이 문화와 담화를 계속 계승한다고 해놓고는 겉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야스쿠니 가서 신사를 참배하고 그다음에 일본 그 자기 내각 국민 때 우익들을 집어넣고, 그다음 아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그 뭐냐면 그 계속 이런 미안한 감정을 후대에 넘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사족을 달죠. 그래서 약간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못 믿죠, 솔직히 말해서.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뒤에 이제 90년대 이후의 문제고, 그때까지는 일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30년권의 그런 불법적 지배를.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본조약 내용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를 인정했죠. 그래갖고 이게 안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95조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있어요. 기본조약 3조에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성에서 기본조약 외에도 이제 4개의 이제 부속 조항이 있죠. 이게 부속 조약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기본조약에 명시된 내용을 좀 구체화시킨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한일 재산 청구권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식민지 시기 때 그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은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일본은 그때 이제 배상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예, 배상. 배상이라는 말을 쓰면 자기가 이제 35년 동안의 지배가 불법적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배상과 보상의 의미 아시죠? 보상은 합법적인 일하다가 뭐냐면 그 뭔가 손해가 있을 때 금전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고, 배상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건데, 이 배상이라는 말 쓰지 않았죠. 대신에 뭘 썼냐면 독립축하금이라는 말 썼어. 이렇게 독립축하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35년 동안 지배됐던 걸 뭐냐면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받은 돈이 많긴 많았어요. 예. 그래갖고 그 받은 돈이 예전에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는데, 잠깐만요. 한일협정에서 이제 그 당시 무상공유 3억 달러 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상차관 2억 달러, 예, 유상민간차관 1억 달러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으로 3억 달러 주고 유상으로 2억 달러 받는 거, 이건 나중에 돌려줘야 돼, 차관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글 쓸 때 이번에 시험 문제 났죠. 차관이라고 말했었어. 무상 차관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차관이라는 것 자체가 빌린는 건데 무상 차관이 있을 수 없죠. 말이 어폐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상 공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이 당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민간 차원에서 이제 이거는 일본 외환시장에서 빌려온 거죠. 그래서 한 5억 달러, 6억 달러 정도 빌린 거야. 근데 이 6억 달러가 지금 입장 올 때는 벌 없는 돈이죠. 물론 개인 입장 올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이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1962년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의 금태환 제도가 중지될 때가 72년인가 그걸요? 72년인가 73년. 그 전까지는 이제 뭐냐면 달러를 미국이 그렇게 많이 찍어내지 않았어요. 60년대 초반 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2억 달러, 3억 달러 의미가 지금의 100억, 2억, 200억 정도의 어떤 가치를 지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종잣돈으로 그걸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통 독재자들은 그 돈을 받으면 자기 측근들이나 자기 개인의 가족들을 위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박정희는 이걸 자기 말대로 민족 중흥을 위해서 썼죠. 예.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의 경제 기반은 인정해줘야 돼, 이 사람이. 그래서 얼마큼 우리나라의 기반을, 경제 기반을 마련한 거는 어느 정도 공헌은 많이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자,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대학생이나 시민들, 특히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6.3 사태가 발생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려대 그 학생들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이제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 예전에 한번 예문으로 나왔거든요. 그 당시 박정희가 쿠데타를 집권하고 나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민족적 민주주의야. 근데 박정권이 이제 한일당을 보니까 이건 이제 거꾸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내세웠던 이 민족주의 민주주의는 실상을 보니까 친일적이고 반민족적이다. 어?
왜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오냐.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분기를 했어요. 특히 고대 학생들. 그래서 그때 뭐 이명박도 같이 앞장서고 했죠. 예. 그래서 이명박은 지금 약간 그랬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헐기왕성할 때는 좀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랬던 분이에요. 예. 자, 좀 나이가 먹으면 이제 보수화되고 좀 그런 것 같아. 자, 하여튼 이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을 했다. 그래서 너희들 내세우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너희들 그냥 뭐냐면 정치 도구,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한 하나의 표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너네는 반일적이다. 이렇게 반민족적으로 친일파다. 이렇게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육삼항쟁이 일어났는데 요 내용을 볼게요. 육삼항쟁. 자, 육삼항쟁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의 사과 배상과 약탈 문화재 반환 등 외면된 사실을 폭로되자 그 당시 대학생들이 굴욕적인 대일 외교 반대, 불법적인 친일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6.3 시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뭘 하냐, 계엄령을 내렸다는데 계엄령보다는 좀 위수정이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위수정. 예, 위수정. 이게 이제 관련된 사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관련된 내용 제가 밑에다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위수령을 이제 선포했는데 위수령이 뭐냐면 육군 부대가 일정한 곳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설물 보호하게 하는 대통령령으로서 내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엄령보다는 좀 정치적 부담이 좀 덜해요. 계엄령을 내리려면 일단 그 계엄령이 발의된 후 한 30일 동안은 또 뒤에 이제 추후에 그 국회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국내적인 정치적 부담이 크잖아. 계엄령 자체가. 근데 위수령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뭐냐면 그 정치 부담이 낮다는 거죠. 그래갖고 육군 부대가 일정한 곳에 주둔하는 거 그 보호하기 위한 건데 솔직히 이제 서울이나 저 지역 주요 도시들이 육군 부대가 주둔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목으로 해서 이제 위수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위수령을 주로 내렸다는 계엄령 낼 때도 있었는데 박 정권이 이제 그때 시위가 격화되면 위수령을 주로 많이 내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야당들도 단합해서 민중당을 결성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또 공안 사건을 일으켜. 그러니까 불만을 이제 뭐냐면 일종 빨갱이 모의를 통해서 돌리려고 공안 사건을 조직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1차 인민혁명대 사건, 또 불꽃의 사건이라고 하죠. 예.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약칭 인혁당 사건인데 이 인혁당 사건은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하도 6.3 시위가 격화지니까 그 당시 이제 인혁당이라는 그 혁명 조직을 만들어요. 인혁당. 이거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당인데 그래서 이제 한 50명에서 60명 이렇게 묶어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뭐냐면 인혁당을 조직했다. 근데 인혁당이 북한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그걸 이제 조사해갖고 이제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 안에서도 이게 보니까 너무 조작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중에 검사 중에 이거 못하겠다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개긴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뭐 해서 이제 많이 많아갖고 결국에는 이 5, 60명이 기소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까지 징역받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도의종하고 양춘 그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제 무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풀려나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1차 임역단 사건이에요. 그러면 2차 임역단 사건도 있기 때문에 1차로 갖다 붙였겠죠. 제2차 임역단 사건은 나중에 유신 정권 때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민중당도 이제 창당을 해갖고 야당이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보충자료 6.3항쟁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한일 기본조약을 이해하고 그 관련된 이제 부속 조약도 있어요. 어업에 관한 협정, 제1그룹의 법적 지위와 대우 협정, 한일 청구권 관련 협정. 요거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부속 조약 내용이야. 기본 조약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 낼 때 뭐 조율 통상 조약 같이 부속 조약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도 이제 4개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 제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법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에는 그 제일교포들이 한 50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북한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아직 수교 이전이니까 50년대는 뭘로 묶어내면 조선족이라고 있어. 조선족은 예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반도를 조선이라 불렸잖아, 한국을. 그래서 예전에 그 조선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조선 왕조나 하여튼 조선이라는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조선족이라 해서 따로 이제 호족을 만들어 갖고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네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50만 명 중에 그 당시 한국 국적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이 제일교포들 한국 국적을 반경을 시키겠다, 조선족에서.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남한 출신이거나 그다음에 남한에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제일교포들은 다 이거 한국적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있는데 끝까지 뭐냐면 남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하지 않는 그 제일교포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조선족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얘네들. 이 조선족 중 상당수가 뭐냐면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조총연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문화재 이제 뭐냐면 문화협력에 관한 법정. 이것도 좀 많이 많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일제가 강제로 가져간 것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많이 많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면 한일협정 결과를 볼게요. 제일 높은 문제, 동포 문제와 문화재 반환 문제는 미봉치에 그쳤고요. 독도 문제는 협정 문서에 언급조차 안 했죠. 예, 독도 문제는 언급조차 안 했어. 이게 세브란시 강화회 때부터 그 언급조차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영토 분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식민지의 법적 처리 문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각기 그 나름대로 해석한 걸 결정했는데, 아까 치면 이제 그 임의 무효에서 이제 뭘 강조하냐? 임의는 일본이 강조한 거고 무효는 우리나라가 강조한다. 그래서 그 한국은 1910년 합병조약과 그 이전의 조약을 체결 당시부터 무효다. 그러니까 합병조약과 그 이전의 조약이 다 무효이기 때문에 35년간 지배가 불법이죠. 근데 얘네들 논리는 1945, 8월 10일 조약이 다 무효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합법이었는데 45년 8월 15일 날 또 3.8 강화회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미 무효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문화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35년의 지배는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건 불법, 합법. 그래서 한일 관계 정상화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지만 과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식민지배에 대한 합법을 주장한 일본의 주장을 모호하게 처리하고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명문화시키지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파병인데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67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문 67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베트남 문제에 개입을 하는데, 미국이 베트남 문제에 개입한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베트남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때 이제 세계 여론부터 많은 이제 비판을 받게 돼요. 미국이 이제 제국지 침략을 했다.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 당시 자신의 우방국들에게 좀 같이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유럽 쪽의 국가들은 영국은 되게 미국이 이제 파견하면 따라서 이제 파견하는데 거부를 해버린 거야. 호주도 거부하고 프랑스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뭔가 혼자 참가하면 이제 제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가 남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다가 이제 뭐냐면 같이 다국적군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마침 정의의 어떤 사도구처럼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이 이제 한국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처음에는 막 하다가 딜을 하다가 밀당하다가 결국 가겠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자, 그래서 명분은 6.25 전쟁을 도와준 우방 국가에 대한 보답,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경과를 보면, 자 이때 이제 정부가 파병의 대가로 미국부터 브라운 각서를 통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지원을 받죠. 요거는 이제 브라운 각서는 뭐냐면 행정협정이야. 네, 비밀 각서예요. 나중에 밝혀진 거, 그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끼리 맺었던 비밀 각서야 그냥. 그래서 뭐 어떤 국회에서 뭐 이렇게 통과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브라운 과학서가 예전에 18년도 기출문이 나왔죠.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 이렇게 이제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군사 원조를 보면 한국군의 현대화. 그 당시 한국군들은 그 당시 이제 그 6.25 전쟁 때 사용했던 뭐 탱크, 장갑차, 비행기 아직 그대로 쓰고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최신 그 당시 60년대 최신 탱크와 그 장갑차 이런 걸로 이렇게 교체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 및 차관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 베트남 특수학부. 그 베트남에 보면 이제 뭐 군사기지라든지 뭐 각종 그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민간 이렇게 건물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이제 뭐냐면 한국 정부를 각 그 한국 정부가 건설사를 배정해 준다. 한국 그 관련된 기업을 배정해 준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 특수를 누리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뭐냐면 한국인 업자들이 가갖고 기업들이 들어가서 베트남에서 각종 구호나 건설, 물자 용역, 운반 이런 것들, 타약 생산 등등을 이제 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이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왜 이게 하나 중요한데, 네 번째가 뭐냐면 한국군의 월급 있죠. 한국군의 월급을 달러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정부에게. 예. 그래서 한국군 월급은 우리나라 정부가 줘야죠. 근데 미국 정부가 달러로 그냥 정부에게 지급을 해주는 거야. 그럼 정부는 이걸 이제 실제로 얘네들 줄 때는 원화로 지급하죠. 그러면 정부 입장 때는 달러를 이제 얻으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자를 사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런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운 협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여기 좀 봐주세요. 외워두시고 관련된 사료 제가 적어놨죠. 네,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베트남 파병을 대가로 한국군의 장비, 현대 한국군의 신규 차원 지원,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용역과 특수한 특수요를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다. 이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처음에는 이제 비전투 부대를 파견했죠. 그다음에 전투 부대를 파견했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 결과를 보면, 자, 베트남 파병으로 국군의 전력이 증가됐고, 건설업자들의 해외 진출과 인력 수출 등이 활발해져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고요. 전쟁 기간 동안 베트남 진출했던 건설 기업들은 1970년 5.1달러를 배경으로 중동에 진출해서 건설 특수를 누리게 했다. 5.1달러는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가끔씩 교과서에 나왔는데, 이 5.1달러를 왜 만드느냐면, 이게 이제 원래 이 미국이 이제 브렌트 우드 체제를 유지했잖아요. 브렌트 우드 체제. 브렌트 우드 체제가 이제 뭐냐면 달러를 금과 폐결 시켜갖고 1달러에 35원스인가 이렇게 이제 금하고 이제 연결시킨 거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태환 지폐를 발행을 하죠. 그래서 1달러를 가지고 오면 미국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사해서 1달러를 교환해 주는, 그러니까 1달러만큼의 금을 가지고 교환을 해준 체제인데, 나중에 이제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또 베트남은 마이처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거든. 그러니까 이제 태환 지폐를 원래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태환 지폐는 이제 발행하지 않고 불태환 지폐를 많이 발행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이거 돌려달라. 이제 우리가 이제 금을 가지고 올 테니까 너네들 그 달러 가져올 테니 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배째라고 나온 거죠. 예, 우리는 돈이 없다. 닉슨 소프가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달러의 가치가 갑자기 추격돼. 1972년 이후부터. 그래갖고 이제 뭐 스미소니안 협정이 갖고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무시하고 그냥 하여튼 이건 별로 필요 없고,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하여튼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당시 이제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죠. 키신저 지금도 살아있죠. 90살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지금도 우크라이나 빨리 전쟁 금지하고 그냥 소련하고 그만두고 소련하고 협정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현실 정치가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만나가지고 내가 너희들 안보를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 안보를 보장해 줄 테니까 대신에 달러를 오일을 결제할 때 달러 결정해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좋다 해가지고 이게 결정했어요. 페트로달러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오일을 결제할 때는 꼭 달러를 가지고만 결제를 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단 결제를 이렇게 결정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중동의 큰 형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도 다 뭐냐면 그 석유를 결제할 땐 달러를 가지고 결제하는 거야. 그 예전에는 금을 가지고 팩을 시켰는데 이제는 달러를 가지고 팩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오일을 가지고 달러를 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 그러면 이때 이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그 당시 중동의 국가들이겠죠. 그러니까 중동의 국가들이 달러가 많으니까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 당시 중동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돼요. 예. 하여튼 이때 건설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건설 많이 하고 토목 사업을 하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갖고 자본을 좀 축적하고 기술 축적하고 이걸 바탕으로 70년대 중동에 가서 오일 달러를 많이 가져와서 중동 특수를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계를 보면 미국 용병이라는 인식과 함께 비동맹 제3세계 국가도 많은 비난을 받죠. 돈 주고 고용된 국가다. 병사들다 해갖고 욕을 많이 먹었다는 거.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 파병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경제개발 자금 원조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6.7 대선과 6.7 그 총선인데, 요거 뭐 각자 읽어보시고, 요건 읽어보시고, 요건 6.7 총선 관련된 내용은 그 동백리 감췄다 사건이 있거든요. 동베르닌 감췄다 사건인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 좀 얘기할게요. 이거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뭘까요? 저기 그 교과서에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베르닝, 동백님이 동베르닝이에요. 한자 적은 건데 간첩다 사건을 조작해갖고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따 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